막내였던 어린 시절. 나는 우리 집에서 막내였다. 어느 집에서나 막내는 익살꾼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어른들의 대화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누나는 나보다 5살, 형은 9살 많았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야기꾼이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마다 내 이야기는 다른 식구들을 몹시도 지루하게 만들었다. 내가 떠버리는 이야기는 너무 유치해서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다른 식구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또는 직장에서 일어난 정말로 중요한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대화에 낄 딱 한 가지 방법은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다. 정말로 우연히 말장난 같은 것을 내뱉었는데 그 때문에 대화가 중단됐다. 그때 나는 농담을 하면 어른들의 대화에 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미국에서 코미디가 최고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 자랐다. 대공황이 휩쓸던 시절이었다.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최고의 코미디언들이 등장했다. 그 덕에 나는 뜻하지 않게 코미디를 배울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내내 적어도 밤마다 1시간 동안은 코미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출연자들이 어떤 농담을 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사람들을 웃기면서도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내가 했던 대부분의 농담들이 정말로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을 난처하거나 비참하게 만들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사용하는 유일한 충격요법은 가끔씩 외설적인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다. 세상에는 웃길 수 없는 것들도 있게 마련이다. 가령 아우슈비츠를 주제로 삼은 유머집이나 희극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존 F. 케네디나 마틴 루터 킹의 죽음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리라. 그런 것들만 아니면 내가 일부러 피하거나 농담으로 삼지 못한 주제는 없던 것 같다. 볼테르도 증명했지만 대규모 재난은 정말로 유쾌하다. 리스본 지진은 얼마나 재미있는가? 나는 드레스덴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폭격 이전에 멀쩡했던 드레스덴을 보았고 폭격이 멈췄을 땐 방공호에서 빠져나와 폐허가 된 드레스덴을 보았다. 그로부터 생겨난 반응 중에는 분명 웃음이 있었다. 맹세컨대 웃음은 안도를 갈구하는 영혼의 선물이다. 어떤 주제라도 웃음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 사이에도 아주 소름 끼치는 웃음이 있었으리라. 유머는 두려움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다. 프로이트는 유머가 사람이 좌절했을 때 생겨나는 몇 가지 반응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개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문을 긁거나 땅을 파거나 으르렁거리는 따위의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좌절이나 놀라움 또는 두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어떤 웃음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몇 년 전 재미난 TV 시리즈를 집필할 때였다. 우리는 매회 방영분에 기본적으로 죽음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죽음이라는 요소가 웃음의 불씨를 키운 덕분에 시청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박장대소했다. 얄팍한 웃음도 있었다. 예를 들어 보브 호프는 진정한 유머리스트라고 할 수 없다. 그는 곤란한 주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얄팍한 코미디언이었다. 그에 비해 로렐과 하디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겨 만든다. 그들의 농담에는 뭔가 뼈아픈 비극이 배어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에 너무나 착하고 그래서 항상 지독한 위험에 빠진다. 그들은 언제라도 쉽사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간단한 농담이라도 그 근원에는 두려움의 가시가 감춰져 있다. 예를 들어 새똥 속에 든 흰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방청객들은 그 순간 학교에서 시험이라도 보는 양 바보 같은 대답을 해선 안 된다는 두려움에 빠진다. 그것도 새똥이죠. 라는 답을 들으면 반사적인 두려움은 웃음으로 바뀐다. 그건 결국 시험이 아니었던 게다.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다. 소방관들은 왜 빨간 멜빵을 맬까요? 조지 워싱턴은 왜 산비탈에 묻혔을까요? 실제로 웃음이 나오지 않는 농담도 있는데 프로이트는 그것을 블랙 유머라고 불렀다. 살다 보면 삶은 때때로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위안을 생각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 드레스덴 위로 폭탄이 쏟아질 때 우리는 지하실 천정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한 병사가 마치 대저택에 앉아있는 비 내리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는 공작 부인처럼 이런 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아무도 웃음을 터뜨리진 않았지만 그의 말은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적어도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있지 않은가. 그의 말 덕분에 깨달은 사실이었다. 어떤 사람이 얼간이인가? 누구를 두고 얼간이라고 하는 것일까? 65년 전 내가 인디애나폴리스의 쇼트리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엔 의실을 빼내 자기 엉덩이에 끼우거나 그걸로 택시 뒷좌석에 단추를 물어뜯는 인물을 얼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안장에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는 녀석은 개걸이라고 불렀다. 나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단편 소설인 앰브로즈 비어스의 아울크릭 다리에서 생긴 일을 읽지 않은 사람을 가장 얼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소설은 정치색이 전혀 없고 듀크 웰링턴의 재즈곡 소피스티케이티드 레이디나 플랭클린 난로처럼 미국인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는 또한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지 않은 이를 얼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 체제에만 존재하는 장점과 단점을 다룬 책으로 이보다 훌륭한 작품이 또 있을까? 그 위대한 책을 한 구절만 음미해보자. 토크빌은 지금으로부터 169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 우리 미국에서만 돈에 대한 애착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압도한다고. 지금이라고 달라진 게 있을까?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썼다. 정말로 진지하게 사색할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자살이다. 그리하여 문학도 우리에게 또 다른 웃음거리를 던져준다. 카미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그의 생물 연도는 1914년에서 1960년도이다. 백경, 허클베리핀, 무기여 잘 있거라, 주홍글씨, 붉은 무공 훈장,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죄와 벌, 성서, 그리고 라이트 연대의 공격을 비롯한 인류의 위대한 문학은 모두 인간이란 얼마나 허접한 존재인가를 다룬다. 이런 얘기를 남의 입으로 듣더니 헉, 다행스럽지 않은가. 내가 보기엔 진화는 엉터리다. 인간은 정말로 한심한 실패작이다. 우리는 은하계 전체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친절한 행성을 교통수단이라는 야단 법석으로 한 세기 만에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은 석유 다음이다. 석유란 얼마나 파괴적인가. 당신의 차에 기름을 조금만 넣으면 시속 100마일로 달리면서 이웃집 개를 깔아 뭉갠 다음 대기권을 찢어 발길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영특한 이름을 달고서 뭘 망설이는가? 아예 박살을 내버리면 어떨까? 누구 원자폭탄 가진 사람? 과거엔 귀했지만 지금은 널린 게 원자폭탄 아닌가? 하지만 나는 역시 인류를 두둔하지 않을 수 없다. 에덴 동산을 포함해 역사상 어느 시대든 인간은 항상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에덴 동산만 빼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선 벌써부터 사람 미치게 만드는 온갖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벌어지는 이런 광란의 게임으로는 사랑과 미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자동차와 신용카드, 골프, 그리고 여자 농구 등이 있다. 나는 미국 오데오 주변에서 담수를 바라보고 사는, 다시 말해 대양이 아니라 대륙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지 바다에서 이 헤엄을 칠 때면 왠지 항상 치킨 수프에 빠져 허우적대는 느낌이 든다. 미국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나처럼 단수인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20세기 전반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예술, 웅변, 조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우리의 노동계급, 즉 임금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존엄, 정치적 통찰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임금 노동자들의 지식이 사회적 지위, 고등교육부 등에서 소외된 탓에 일천하다는 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심오한 주제들을 다룬 작가와 연설가 중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이 독학으로 공부한 노동자였다는 사실로 보아 거짓임이 분명하다. 그들은 일리노이 출신의 시인 칼 샌드버그와 한때
인디애나 주였던 일리노이 켄터키의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덧붙이자면 두 사람 모두 나처럼 담수인인 동시에 대륙인이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담수인이자 뛰어난 연설가로 인디애나 테러호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사회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진 빅터 데브스가 있다. 우리 팀 파이팅! 기독교라는 말이 사악하지 않다면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다. 기독교가 스페인 종교 재판을 지시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도 요제프 스탈린과 그의 비밀 경찰을 찬양하고 교회를 박살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사실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똑같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어느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어쩌다 보니 아돌프 히틀러는 두 개들이 세트 상품이 되었다. 그는 자기 당의 국가, 사회당, 즉 나치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히틀러의 스바스티카는 널리 알려진 대로 이교도의 상징이 아니라 노동자의 도구인 도끼로 만든 기독교 십자가였다. 스탈린 치하에서 자행되었고 지금도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종교 탄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런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재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카를 마르크스의 말을 들이댄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그 말을 했던 1844년 당시 아편과 아편 추출물은 누구도 복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진통제였다. 마르크스 자신도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그는 아편을 먹고 통증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자 대단히 고마워했다. 마르크스는 그저 종교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지 그걸 비난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의 말은 금언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썼던 당시 우리 쪽에서는 아직 노예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자비로운 신의 눈으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카를 마르크스와 미합 중국 중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인 건가? 스탈린은 마르크스의 언급을 법령으로 바꿔치면서 조아라 했고 중국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나 그들의 목표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해 사회주의자들은 종교와 신을 부정하며 그러기에 지독하게 불쾌한 종자들이라고 주장해왔다. 나는 칼 샌드버거나 유진 빅터 데브스를 만난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다. 그런 국가적 인재와 악수라도 한다면 입이 얼어붙을 것만 같다. 나는 그들과 동세대인 사회주의자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인디애나폴리스의 퍼스 핵꿈이었다. 핵굿은 전형적인 촌뜨기 이상주의자였다. 사회주의는 이상주의다. 데브스처럼 핵굿도 중산층 출신이었고 이 나라의 경제적 정의가 더 광범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좋은 나라를 원했다. 그뿐이었다. 하버드를 졸업한 핵굿은 탄관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 형제들에게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1927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무정부이자 니콜라 세코와 바살로미오 반체티의 처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핵굿의 부모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통조림 공장을 운영해 많은 돈을 벌었다. 파워스 핵굿은 공장을 물려받자마자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넘겨주었고 얼마 후 공장은 파산하고 말았다. 우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만났다. 당시 그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간부였다. 노동쟁이가 가벼운 싸움으로 번졌을 때 핵굿은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판사는 그를 보자 이렇게 물었다. 핵굿씨, 나와주셨군요. 당신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버젓한 사람이 왜 그런 삶을 택하셨소? 핵굿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건 예수의 산상수훈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팀 파이팅! 우리는 대대로 예술가 집안이었다. 나 역시 예술로 먹고 살고 있다. 이는 가업으로 애소주유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 조상들을 모두가 예술가였고 나도 가족의 전통에 따라 예술가로 살고 있다. 하지만 화가이자 건축가인 아버지는
대공황 때문에 생계를 꾸리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난 뒤 나에게 예술과 무관한 일을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다. 예술은 생계수단으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 가급적 멀리하라고 아버지는 경고하셨다. 그리고 내가 진지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선택해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코넬 대학 화학과를 선택한 것은 형이 이미 알아주는 화학자였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은 누군가가 나처럼 진지하게 예술을 하는 동시에 이공계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영문과들에서는 알게 모르게 공학, 물리학, 화학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친다. 비평가들의 생각에는 이런 두려움이 깔려있다. 그들 대부분은 영문과 출신으로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아주 미심쩍게 여긴다. 어쨌거나 나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항상 영어 교사를 꿈꾸었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기꺼이 문학으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감지덕지해야 할 것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위 SF 소설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순간 나는 SF 소설가가 되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분류되는 게 마땅치 않았다. 나는 낙심천만하면서 과연 내가 진지한 작가로서 명성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빠졌다. 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내가 과학기술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며 최고의 미국 작가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내가 SF 소설가로 분류된 것은 순전히 내가 뉴욕주 스커넥터디에서 일어난 일을 썼기 때문이었다. 내 첫 소설인 자동 피아노는 스커넥터디에 관한 것이었다. 그 도시에는 거대한 공장들 뿐이었고 나와 내 친구들은 모두 공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들이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스커넥터디에 대한 소설은 그 도시를 본 적이 없는 비평가들에겐 미래에 관한 공상으로 보였다. 나는 과학기술을 생략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소설은 섹스를 생략함으로써 빅토리아 시대의 삶을 왜곡하는 소설만큼이나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5도살장을 쓴 1968년이 되어서야 나는 드레스덴 폭격을 묘사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드레스덴 폭격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다. 물론 아우슈비츠의 참상도 알지만 대학살이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1945년 2월 13일 드레스덴에서는 약 13만 5천 명의 사람이 영국군의 폭격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것은 정말로 터무니없고 무의미한 파괴였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물론 우리가 아닌 영국인의 잔악행위였다. 영국은 야간에 폭격기를 동원해 신종 소위탄으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 결과 나를 포함한 몇 명의 전쟁 포로를 제외하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검고 딱딱한 재로 변했다. 그것은 소위탄을 퍼부어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군사적 실험이었다. 물론 우리는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질식해 죽은 독일인들을 파낸 후 시체를 직접 들고 거대한 화장터 장작더미로 운반해야 했다.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독일인들이 이 과정을 아예 포기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화장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도시 곳곳에서는 벌써 악취가 진동했다. 우리는 대대로 예술가 집안이었다. 나 역시 예술로 먹고 살고 있다. 이는 가업으로 애소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 조상들은 모두 예술가였고 나도 가족의 전통에 따라 예술가로 살고 있다. 하지만 화가이자 건축가인 아버지는 대공황 때문에 생계를 꾸리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난 뒤 나에게 예술과 무관한 일을 하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했다. 예술은 생계수단으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 가급적 멀리하라고 아버지는 경고하셨다. 그리고 내가 진지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선택해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코넬 대학 화학과를 선택한 것은 형이 이미 알아주는 화학자였기 때문이었다. 비평가들은 누군가가 나처럼 진지하게 예술을 하는 동시에 이공계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영문과들에서는 알게 모르게 공학, 물리학, 화학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친다. 비평가들의 생각에는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들 대부분은 영문과 출신으로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아주 미심쩍게 여긴다. 어쨌거나 나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항상 영어 교사를 꿈꾸었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기꺼이 문학으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감지덕지해야 할 것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위 SF 소설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순간 나는 SF 소설가가 되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분류되는 게 마땅치 않았다. 나는 낙심천만하면서 내가 과연 진지한 작가로서 명성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빠졌다. 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내가 과학기술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며 최고의 미국 작가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내가 SF 소설가로 분류된 것은 순전히 내가 뉴욕주 스코넥터디에서 일어난 일을 썼기 때문이었다. 내 첫 소설은 아씨 돌고 있지? 우리는 대대로 예술가 집안이었다. 나 역시 예술로 먹고 살고 있다. 이는 가업으로 애소주유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 조상들은 모두 예술가였고 나도 가족의 전통에 따라 예술가로 살고 있다. 하지만 화가이자 건축가인 아버지는 대공황 때문에 생계를 꾸리지 못해 큰 고통을 겪고 난 뒤 나에게 예술과 무관한 일을 하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했다. 예술은 생계수단으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 가급적 멀리하라고 아버지는 경고하셨다. 그리고 내가 진지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선택해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코넬 대학 화학과를 선택한 것은 형이 이미 알아주는 화학자였기 때문이다. 비평가들은 누군가가 나처럼 진지하게 예술을 하는 동시에 이공계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영문과들에서는 알게 모르게 공학, 물리학, 화학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친다. 비평가들의 생각에는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들 대부분은 영문과 출신으로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아주 미심쩍게 여긴다. 어쨌거나 나는 화학을 전공했지만 항상 영어 교사를 꿈꾸었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기꺼이 문학으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감지덕지해야 할 것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위 SF 소설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순간 나는 SF 소설가가 되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분류되는 게 마땅치 않았다. 나는 낙심천만하면서 내가 과연 진지한 작가로서 명성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빠졌다. 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내가 과학기술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며 최고의 미국 작가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내가 SF 소설가로 분류된 것은 순전히 내가 뉴욕주 스코넥터디에서 일어난 일을 썼기 때문이었다. 내 첫 소설인 자동 피아노는 스코넥터디에 관한 것이었다. 그 도시에는 거대한 공장들 뿐이었고 나와 내 친구들은 모두 공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들이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스코넥터디에 대한 소설은 그 도시를 본 적이 없는 비평가들에겐 미래에 관한 공상으로 보였다. 나는 과학기술을 생략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소설은 섹스를 생략함으로써 빅토리아 시대의 삶을 왜곡하는 소설만큼이나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5도살장을 쓴 1968년이 되어서야 나는 드레스덴 폭격을 묘사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드레스덴 폭격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이었다. 물론 아우슈비츠의 참상도 알지만 대학살이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다. 1945년 2월 13일 드레스덴에서는 약 13만 5천 명의 사람이 영국군의 폭격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그것은 정말로 터무니없고 무의미한 파괴였다.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물론 우리가 아닌 영국인의 잔악행위였다.
영국은 야간에 폭격기를 동원해 신종 수기탄으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 결과 나를 포함한 몇 명의 전쟁 포로를 제외하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검고 딱딱한 재로 변했다. 그것은 수위탄을 퍼부어 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군사적 실험이었다. 물론 우리는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질식해 죽은 독일인들을 파낸 후 시체를 직접 들고 거대한 화장터 장작더미로 운반해야 했다.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독일인들이 이 과정을 아예 포기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화장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도시 곳곳에서는 벌써 악취가 진동했다. 독일인들은 결국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다. 나는 지금도 전쟁 포로인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1968년에 나는 작가였다. 이른바 논피션 작가였고 돈이 되면 어떤 글이든 썼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으므로 드레스덴에 관한 논피션을 쓰기로 계약했다. 영화로 각색하여 딘 마틴이나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배우들이 우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노력했지만 글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계속 한심한 이야기들만 나왔다. 결국 나는 친구이자 드레스덴의 동료인 버니 오웨어를 찾아갔다. 우리는 전쟁 포로로 갇혀 있던 시절에 일어난 재미있는 일들을 떠올리면서 코믹한 전쟁 영화에 쓰일 만한 소재들을 남김없이 건져 올렸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메리 오웨어가 쏘아붙였다. 그땐 당신들 둘 다 어린애였군요. 그건 사실이다. 군인은 정말로 어린애다. 군인은 영화 배우가 아니다. 군인은 존 웨인이 아니다. 핵심을 깨달은 나는 그제야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린애였다. 나는 제5 도살장에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드레스덴의 경험을 글로 쓰기까지 어쩌다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까.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이야기를 품고 귀향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메리 오웨어가 한 말은 사실상 이쯤에서 진실을 말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뜻이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차 대전이 끝난 후 병사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썼다. 병사에게 고향에 돌아와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는 것이 어째서 모래한 일인가를 그린 이야기였다. 민간인이 전투나 전쟁에 대해 물으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 것이다. 과거엔 그것이 유행이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쟁 이야기를 가장 인상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입을 다무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온갖 종류의 용감한 행위들을 상상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베트남 전쟁이 나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우리의 지도력과 동기가 아주 추잡하고 본질적으로 멍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인종인 나치에게 저질렀던 우리 자신의 추악한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기록했던 그 이야기에서 전쟁은 아주 추하게 묘사되었다. 진실은 강력하다. 그 힘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물론 전쟁에 대해 입을 다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차마 그것을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창작을 위한 충고. 문의 창작을 위한 충고. 규칙 1.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마라. 세미콜론은 완전히 무의미하고 변덕스러운 자웅동체 같은 보호다. 그것은 단지 글쓴이가 대학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내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는 농담이면 농담이라고 말하겠다. 예를 들어 주 방위군이나 해병대에 가서 민주주의를 가르쳐보라. 이건 농담이다. 우리는 알카에다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 그들을 보면 깃발을 흔들어라. 그러면 겁을 먹고 달아날 것이다. 이것도 농담이다. 만일 부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싶은데 계기가 될 배짱이 없다면 예술을 하는 게 좋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예술은 생계수단이 아니다. 예술은 삶을 보다 견딜만하게 만드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다. 잘하건 못하건 예술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영혼을 성장하게 만드는 길이다. 샤워하면서 노래를 하라. 라디오에 맞춰 춤을 추라. 이야기를 들려주라. 친구에게 시를 써 보내라. 아주 한심한 시라도 괜찮다. 예술을 할 땐 최선을 다하라. 엄청난 보상이 돌아올 것이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았는가? 이제 내가 알게 된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내 뒤편의 칠판에 그림을 그리겠다. 그 선을 지원축이라고 하자. 이는 행운과 불운의 약자다. 죽음, 지독한 가난, 질병은 아래쪽에 있고 부유함, 건강은 위쪽에 있다. 평균적인 상태들은 중간에 놓인다. 다음은 B, E 축이다. B는 시작을, E는 엔트로피를 가리킨다. 됐다. 모든 이야기가 컴퓨터조차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이 마케팅의 원칙 하나를 소개하겠다. 책과 잡지를 사거나 영화를 보러 갈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야기를 위쪽에서 시작해보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끝없이 접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에는 저작권이 없다. 구덩이에 빠진 남자 이야기지만 반드시 남자나 구덩이가 등장할 필요는 없다. 그냥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선다는 내용이면 된다. 이 선이 대개 처음 시작했던 곳보다 더 높은 데서 끝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하여 독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소년, 소녀를 만나다 하지만 여기에도 굳이 소년과 소녀가 등장할 필요는 없다. 평범한 누군가가 다른 날들과 똑같은 아주 평범한 날에 우연히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무언가와 마주친다. 이런 세상에 억세게 운 좋은 날이군. 연병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앞에서 폼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코넬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한 나는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시카고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했고 그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솔 벨로도 같은 과에서 공부했는데 그나마나 현지 연구는 해보지 못했다. 물론 상상으로는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나는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민족지학자, 선교사, 탐험가, 제국주의자들이 원시인들로부터 수집한 이야기들을 뒤집기 시작했다. 내가 인류학 학위를 딴 것은 큰 실수였다. 내가 보기에 원시인들은 너무나 불쌍하고 멍청했다. 그래도 나는 원시 사회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그것들은 B, E 축처럼 높낮이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정말 재미가 없다. 원시인들은 그 지루한 이야기들과 함께 지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퇴행적이다. 그에 비해 우리 이야기들의 상승과 하강은 얼마나 절묘한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밑바닥에서 시작한다. 슬픔에 빠진 주인공은 누구인가? 15 혹은 16살쯤에 어머니를 여인 소녀라면 밑바닥으로 추락한 게 분명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애도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야비한 두 딸을 둔 사악한 여자와 결혼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궁전에서 파티가 열린다. 우리의 주인공은 파티에 참석하려는 두 언니와 계모를 돕는데 정작 그녀 자신은 집을 지켜야 한다. 그녀는 더 슬퍼졌을까? 그렇지 않다. 그녀는 이미 상심할 대로 상심한 가엾은 소녀다. 어머니의 죽음이면 충분하다. 더 나빠질 게 없다. 계모와 언니들은 파티가 열리는 궁전으로 떠난다. 그때 선녀가 나타나 그에게 스타킹과 마스카라 그리고 파티에 타고 갈 교통수단을 선사한다. 파티에 등장한 주인공은 무도회의 여왕이 된다. 놀랍게도 변신한 그녀를 가족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시계가 12시를 치자 선녀와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 시계가 12번을 울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날개 없이 곧바로 추락한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녀에게는 왕자가 자신과 사랑에 빠졌고 자신이 무도회의 여왕이었다는 기억이 있다. 그래서 훨씬 나아진 조건에서 고생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구두가 발에 맞아 엄청난 행복을 거머쥔다.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수술을 보자. 매력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은 젊은 남자가 있다. 그에겐 쌀쌀맞은 가족과 승진 가능성이 털끝만큼도 없는 고된 직업이 있다. 봉급은 쥐꾸리만 해서 애인과 춤을 추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맥주 한잔 마실 엄두도 내지 못한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의 몸이 바퀴벌레로 변해 있다. 비관적이고 슬픈 이야기다. 문제는 내가 고안한 이 방법이 정말로 작품 평가에 도움이 되느냐다. 진정한 걸작을 이렇게 허술한 그물로 건져 올릴 수 있을까? 햄릿을 예로 들어보자. 감히 말하건대 햄릿은 진정으로 위대한 작품이다.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이번에도 새로운 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 햄릿의 상황은 신데렐라와 똑같고 단지 남녀가 뒤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부왕의 죽음으로 햄릿은 슬픔에 잠긴다. 햄릿의 어머니는 곧바로 햄릿의 삼촌을 남편으로 맞는다. 그는 우명한 악당이다. 그래서 햄릿은 신데렐라와 똑같은 곡선을 그린다. 그때 친구인 호레이쇼가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왕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망대 위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왕자님이 직접 말을 걸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선왕이신 것 같습니다. 망대에 올라간 햄릿은 유령으로 나타난 부왕에게 말을 건다. 그러자 유령이 말한다. 나는 네 아비로다. 무참하게 살해당했으니 복수를 해다오. 나를 죽인 원수는 바로 내 삼촌이다. 이것은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지금도 우리는 그 유령이 정말로 햄릿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신령술 모임에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원한을 품은 훈령들이 우리 주위를 떠돌아다니며 뭔가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들을 믿어선 안 된다. 영혼의 세계에 누구보다 정통했던 블라바츠키 여사는 훈령의 말이 고지곧대로 믿으면 바보라고 말했다. 훈령들은 대개 원한을 품고 있으며 살해당했거나 자살했거나 끔찍한 속임수에 걸려든 자들이라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유령은 정말로 햄릿의 아버지일까?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그건 햄릿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좋다. 확인해볼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배우들을 불러서 유령이 말한 대로 아버지가 삼촌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연기하게 하고 그 연극을 삼촌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극이 펼쳐진다. 그러나 페리 메이슨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삼촌은 미쳐 날뛰면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외치지 않는다. 연극은 실패한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아니다. 실패한 후에 햄릿은 어머니를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던 중 휘장이 움직이자 그 뒤에 숨은 사람이 삼촌인 줄 알고 좋다. 나도 이 우유부단함에 신물이 난다. 라고 외치며 휘장을 향해 검을 찌른다. 그런데 쓰러지는 사람은 누군가? 수다쟁이 플로니우스다. 러시 림보와 같은 인물로 셰익스피어는 그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괜찮을 온난이라고 여겼다. 아둔한 부모들은 플로니우스가 자식들을 멀리 떠나보내며 강조했던 충고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충고다. 셰익스피어도 그것이 웃긴다고 생각한다.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그러나 인생에서 끊임없이 빌리고 빌려주는 것. 다시 말해 상호 호혜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 무엇보다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폴리니우스의 이 말은 결국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다.
더 이상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없다. 햄릿은 체포되지 않는다. 그는 일국의 왕자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 그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결투를 벌이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그는 천국으로 갔을까, 지옥으로 갔을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신데렐라 쪽일까, 카프카의 바퀴벌레 쪽일까? 셰익스피어도 나와 마찬가지로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는 셰익스피어가 아메리카 원주민 못지않게 형편없는 이야기꾼이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햄릿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했다. 사람들은 좀처럼 칠판 위에 진실을 그리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나쁜 소식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만일 내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 그곳 책임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이봐요. 대체 뭐가 좋은 소식이었고 뭐가 나쁜 소식이었습니까? 뉴스를 발표하겠습니다. 어림없다.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 문장을 완성하려면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말이다. 또한 나는 어린이들과 잠을 잔다고 고백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다. 나와 잠을 잔 사람들 중에 내 아내가 가장 늙었다고. 다음 소식이다. 나는 펠멜 담배를 생산하라는 브라운 윌리엄스사를 고소하고 10억 달러를 청구할 것이다. 나는 12살 꼬마 시절부터 줄담배를 피우면서 필터 없는 멜멜 외에는 어떤 것도 입에 댄 적이 없다. 그리고 브라운과 윌리엄스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담배값 위에 나를 죽이겠다는 공언을 해온 터이다. 그런데 내 나이 이제 82이다. 고맙다 이 비열한 사기꾼들아. 내가 죽기보다 싫었던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 사람의 이름이 부시, 딕, 콜린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마약과 전쟁을 치렀다. 그건 분명 마약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는 주류를 제조, 운송, 판매하는 것이 완전한 불법이었다. 당시 인디애나 신문의 유머리스트인 켄 허바드는 이렇게 말했다. 무주보다는 금주가 낫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모든 물질 중 가장 널리 남용되고 중독성과 파괴성이 가장 강한 두 종류의 물질이 완벽하게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첫째는 물론 에틸 알코올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신도 인정했듯 그는 16살부터 40살까지 오랜 기간 술에 절어 살면서 네 발로 기어 다녔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41살에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서 그때부터 술을 끊고 더 이상 독한 술로 양치를 하지도 않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술꾼들은 분홍색 코끼리를 봤다고도 한다. 이물질 남용과 관련하여 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자면 나는 헤로인, 코카인, LSD 등을 보면은 즉시 꽁무니를 빼는 소심한 겁쟁이였다. 그런 것들을 맞으면 미치광이로 돌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오래전에 제르 그레시아가 이끄는 그레이트풀 데드 멤버들과 마리화나를 피운 적은 있지만 순전히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다. 마리화나를 피워도 그저 무덤덤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손을 완전히 뗐다. 또한 신의 은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과도 거리가 먼데 이건 거의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술은 이따금 한두 잔씩 마시고 오늘 밤에도 마실 생각이다. 그러나 내 한계는 딱 2잔이다. 그 전까지는 멀쩡하다. 물론 나는 소문난 꼴초다. 담배를 피우다 죽는 것이 평생의 바람이다. 담배의 한쪽 끝엔 불이 있고 반대편 끝엔 바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 한때 나는 코카인보다 더 강력한 물질에 중독된 적이 있다.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였다. 다들 비켜라! 보네거트가 간다! 당시 내 차는 기억하기로
스튜드베이커였는데 이 오늘날 거의 모든 운송수단과 기계류, 거의 모든 발전소와 용광로와 마찬가지로 가장 널리 남용되며 중독성과 파괴력이 가장 강한 약물의 힘으로 움직였다. 바로 화석 연료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물론이고 내가 태어났을 때도 산업화된 세계는 이미 화석 연구에 운명을 걸고 있었다. 석유는 조만간 바닥에 날 것이다. 그리고 지독한 금단 현상이 찾아올 것이다.